저는 지금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11월의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어요. 손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이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히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김소연입니다. 38살이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 7년 차였고 남편은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건설회사의 전무이사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어요. 어머님을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남편이 저를 소개하던 날,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준석이가 눈이 높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단아한 분을 데려왔네요.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칭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첫 번째 신호였어요. 단아하다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내 아들에게 어울리는지 아직 모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결혼 초에는 어머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함께 식사를 했고 어머님이 오만하시는 날이면 언제든 달려갔어요. 제 일은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비교적 자유로웠거든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요. 문제가 시작된 건 결혼 3년 차였습니다. 남편 회사가 커지면서 어머님의 존재감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집안일과 경조사 챙기는 어른이셨다면 이제는 회사 오너로서 모든 결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남편과 저 사이에 조금씩 어머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우리 부부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면 갑자기 어머님이 그날 함께 내려가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외로우신 것 같다며 자연스럽게 일정을 합쳤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여행,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났습니다. 우리 부부의 저녁 식사 자리에 갑자기 어머님이 나타나셨어요. 남편이 어머님께 미리 얘기해 둔 거였습니다.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남편에게 꼭 어머님 댁에 먼저 들르고 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이해했지만 나중엔 지쳐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 5년 차 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몇 년간 모은 돈으로 강남 작은 사무실을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좀 걱정하시던데. 무슨 걱정이요? 여자가 사업하면 가정에 소홀해지지 않겠냐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제 일에 걱정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보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첫 번째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결국 저는 스튜디오 계획을 1년 미뤘어요. 남편과 부딪히기 싫었고 어머님과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물러서는 것을 선택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어머님의 간섭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어머님이 먼저 아시고 반대하셨어요. 제가 친정부모님 생신에 비싼 선물을 하면 어머님 귀에 들어가서 남편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연아, 어머니가 친정에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고 하시던데. 저는 그때마다 묵묵히 삼켰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시는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남편이 저와 나눈 대화를 어머님께 다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결혼 생활의 세세한 것들, 제가 불만스럽다고 했던 말들, 친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남편의 핸드폰 알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식탁에 두고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화면에 어머님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떴습니다. 소연이가 또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어. 그 여자 친정 의존도가 너무 높아. 신경 써. 저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어머님의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친구인 은정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정이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예요. 대학 동기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죠. 소연아, 나 오늘 저녁에 시간 돼. 할 말이 있어.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은정이를 만났습니다. 은정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소연아, 이거 봤어?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아파트 등기 부등본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동 명의였어야 할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은정이를 봤습니다. 은정이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이 걱정스러웠어요. 소연아, 3주 전에 명예 변경 신청이 들어갔어. 소연이 네 도장이 찍혀 있는데 혹시 네가 동의한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런 서류 자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정이가 서류를 더 펼쳤어요. 도장이 찍힌 부분을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인감 도장, 내 거 맞아? 저는 사진을 찍어서 제 도장과 비교해 봤어요. 비슷하긴 했지만 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도장에는 작은 흠집이 있거든요. 오래되어서 생긴 흠인데 이 서류의 도장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인 거예요. 제 목소리는 놀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이게 만약 위조라면 심각한 문제야. 공문서 위조에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나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에서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막았던 것, 친정 선물을 문제 삼았던 것, 제 말을 어머님께 전하던 것들이요. 이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무언가였습니다. 은정이,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남편한테 당장 따지거나 어머님께 전화하면 증거가 흐려질 수 있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정확한 사실 확인이야. 네가 모르는 것들이 더 있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이 말이 맞았어요. 지금 당장 남편을 몰아붙이는 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은정이 만났어요. 그래? 뭐 재미있는 얘기 있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없어요. 오래된 친구라 수다 떤 거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TV로 눈을 돌렸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 옆에서 7년을 산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가 스스로 주도한 건지, 어머님의 지시를 따른 건지조차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정이를 통해 등기 신청 경위를 추적했어요. 어떤 법무사 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들어갔는지, 신청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집안에서도 눈을 더 크게 뜨기 시작했어요. 서재를 살펴보다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잠궈두는 서랍 안에 있던 건데 어느 날 남편이 열쇠를 책상 위에 두고 나간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법무사 영수증과 함께 엄건대 명의의 위임장이 들어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2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메모지 하나가 있었는데 어머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소연이가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마무리해. 이혼은 정리되고 나서 저는 메모지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이혼은 정리되고 나서 그 말의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아파트 명의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저를 내보내려는 것이었어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그날 오후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자. 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어요. 저는 네, 어머님, 갈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쓴웃음이 나왔어요. 저를 내보낼 준비를 하면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은정이로부터 추가 확인이 왔어요. 등기 신청에 사용된 인감은 위조된 것이 맞았고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사무소는
어머님 회사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그 법무사가 어머님의 부탁을 받고 진행한 것으로 정황이 나왔어요. 소연아, 이건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야. 남편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당장 신고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흩어질 수도 있고 어머님과 남편이 먼저 발을 빼면서 저를 오히려 궁지에 몰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은정이한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게. 완벽하게 준비되면 한 번에 끝낼 거야. 그 주말 어머님 댁에 갔습니다. 어머님은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앉아, 앉아. 오늘 소연이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 남편도 옆에서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내 인감을 위조하고 내가 7년간 같이 산 집을 내 손에서 빼앗으려 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태연하게 웃고 있구나. 소연아, 요즘 몸 상태는 어때? 어머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님도 좋아 보이세요. 어머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표정이 소름 돋을 만큼 자연스러웠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 두 사람이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기분 좋으셨나 봐. 맛있게 잘 드셨어.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 다음 주 은정이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소연아, 결정적인 게 나왔어. 법무사 쪽에서 확인이 됐어. 어머님이 직접 위임장에 서명하셨고 도장 위조도 어머님 지시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남편 서명도 관련 서류에 들어가 있어. 남편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남편이 어머님께 끌려다니는 거라는 신락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때마침 어머님 회사에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 25주년 기념 만찬이었어요. 주요 거래처, 협력사,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도 꼭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가족으로서 같이 자리를 빛내달라고요. 저는 가겠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거든요. 행사 이틀 전, 저는 은정이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인감 위조 증거, 등기 신청 서류, 법무사 진술서, 남편의 서명이 담긴 관련 문서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말했어요. 소연아, 이 정도면 충분해. 형사 고발도 가능하고 민사소송도 당연히 이겨. 그런데 정말 그 자리에서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한 번에 끝나. 조용히 처리하면 어머님이 덮으려 할 거야. 행사 당일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짙은 와인색 드레스에 어머니께 물려받은 진주 귀걸이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 정도로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넥타이를 고르며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많이 신경 쓰셨어. 잘 부탁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잘하면 되잖아요. 남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던지요. 행사장은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어머님 회사, 사람들, 협력업체 대표들, 지인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님은 중앙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소연아, 왔구나. 어머님이 제 두 손을 잡으셨어요. 오늘 예쁘게 차려입었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머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연회장 한켠에서 은정이가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은정이는 이 회사와 거래하는 법무법인 측 인사 자격으로 초청받아 왔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고 은정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신호였어요.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하셨어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회사를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저도 일어섰습니다. 실례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님이 단상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소연이가, 며느리가 한마디 하려나 보다. 몇몇 손님들이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나와 단상 옆에 섰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스스로 놀랄 정도였습니다. 3개월 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명의 변경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제 인감 도장이 위조된 채로요. 연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등기 신청서와 위조된 도장 감정서, 그리고 신청을 대리한 법무사 사무소의 경위 확인서가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 사무소는 이 자리에도 계신 어머님 회사의 오랜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남편의 서명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무슨 소리야? 저는 남편을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오빠, 부정하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보시는 앞에서 해요. 어머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소연아, 지금 무슨 짓이야?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7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담긴 재산을 허락 없이 바꾸려 한 것은 제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회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용히 처리하면 덮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덮일 이유가 없어요.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저는 인감 위조와 관련된 내용을 이미 법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후 공식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잠깐. 저는 그의 손을 피하며 말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오늘부터는요. 연회장을 나오면서 은정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잘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그 눈물이 무엇에 대한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건지, 아니면 끝내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한 7년에 대한 건지. 차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어요. 주차장에 혼자 앉아서 오래도록 그날 밤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엄마는 목소리만 듣고 바로 아셨어요. 무슨 일이야, 소연아.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소연아, 잘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나도 몰랐어. 오래. 괜찮아. 이제. 그날 이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은정이가 인감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어머님과 남편을 고발했어요. 동시에 이혼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남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어머님 측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법무사의 진술, 서류의 도장 감정, 어머님의 위임장까지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연락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저는 은정이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나 정말 미안해.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무엇이 미안한데요? 이번 일이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내 얘기를 전부 다 전한 것도요?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다요. 저는 잠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이 계획을요.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처음 얘기하셨을 때 거절했어. 그런데 어머니가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어머님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내 인감을 위조해도 괜찮은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이혼 소송은 진행될 거예요. 형사건도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남편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직접 만나려 하셨어요.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도 연락이 왔고 남편 지인을 통해서도 왔습니다. 소연이가 너무 일을 크게 만드는 것 아니냐.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조용히 덮어왔는지 저는 이제 알거든요.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했고 법무사가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거든요. 어머님은 결국 인감 위조 지시 사실을 인정하셨고 남편도 사전인지 사실을 시인했어요. 판결이 나던 날 저는 은정이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이혼이 인정됐고 재산 분할은 저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어요.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가 됐고 위자료도 판결에 포함됐습니다. 어머님은 형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셨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은정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소연아, 수고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다는 말이 이렇게 묵직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짐을 다 챙겨간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색하게 비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무거운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언가가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적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날 저는 강남의 작은 사무실을 보러 갔습니다. 인테리어 스튜디오를 열기 위해서요. 2년 전 어머님과 남편에게 맡겼던 그 계획을 이제 제 손으로 다시 꺼낸 겁니다. 사무실은 아담했지만 채광이 좋았어요.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고 햇살이 바닥에 반듯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공간을 내 방식대로 채워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왔을 때 은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사무실 봤어? 어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드디어 시작하는 것 같아. 은정이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축하해. 늦었지만 제때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늦었지만 제때였어요. 그 주에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안아주셨어요. 말없이 한참을요. 아빠는 옆에서 헛기침을 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잘됐다. 진짜로. 그 말이 짧았지만 저는 그 안에 든 마음을 다 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가 물으셨어요. 스튜디오 언제 열 거야? 다음 달 안으로 열려고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그래, 잘해. 엄마가 첫 번째 고객해 줄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가볍고 자연스러운 억지가 없는 웃음이요. 스튜디오를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공간을 채워봤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허락 없이요. 벽 색깔을 고를 때도, 책상 위치를 정할 때도, 이름을 정할 때도 오롯이 저의 기준으로 결정했어요. 스튜디오 이름은 소연 디자인으로 정했습니다. 별 꾸밈 없이 제 이름 그대로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김소연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개업 첫날 은정이가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엄마도 오셨고 친한 선배 언니도 왔습니다. 작은 자리였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그 공간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한 달 후 어머님으로부터 짧은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으로요.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못할 짓을 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가 됐느냐고 묻는다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편지를 버리지 않은 건 언젠가는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싶어서였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모르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가끔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가 다정했던 순간들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아요. 그 기억들이 거짓이었다기보다 그 사람이 선택을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래 참으면서 제 자신을 스스로 작게 만들어 온 부분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 어느 쪽도 미워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최종 서류 서명을 하는 날이에요. 7년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이죠. 손에 들고 있는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스스로도 신기합니다. 무거워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서류예요. 종이 몇 장일 뿐이에요. 문이 열리고 은정이가 나왔습니다. 들어와. 다 됐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으로 강남의 햇살이 여전히 밝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은정이 사무실을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은 봄 끝 무렵의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눈을 감았다가 뜨니 하늘이 파랬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스튜디오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시스턴트 지수가 받았습니다. 실장님, 오늘 오세요? 응, 오후에 갈게. 오전에 들어온 의뢰건 있어? 네, 방금 연락 왔어요. 강남의 카페 인테리어 의뢰예요. 알겠어. 자료 뽑아 두라고 해. 내가 가서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거리가 분주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가게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봄빛이 골목 끝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걷다가 작은 꽃 가게 앞에서 멈췄어요. 유리 화병에 꽂힌 작약꽃이 보였습니다. 연분홍색으로 막 피어나고 있는 꽃들이요. 저는 한 다발을 샀습니다. 스튜디오 책상에 올려두려고요. 꽃을 들고 다시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7년 동안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렸던 시간들, 누군가의 눈치를 봤던 날들, 조금씩 스스로를 접어왔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아프지 않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삽니다. 김소연, 38살,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리고 제 삶의 주인, 봄빛 아래 걷고 있는 지금, 처음으로 그 이름이 제 몸에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